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90년대 이전의 범죄들부터 이제 짚어볼 건데요. 사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 범죄는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CSI나 프로파일러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잡아왔습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는 최불암 선생님이 출동을 하셔서 수사반장이 출동을 하면 다 잡아왔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초임 때 이 수사반장의 모델이 되셨던 최중락 선배님이 경찰청에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사건이 나면 피해자한테 돌아가신 피해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말씀인가 했더니 그때만 해도 살인사건은 피해자 주변 수사를 해보면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갈등이나 원한, 금전관계 이렇게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CSI나 프로파일러가 막 분석을 해야 될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1994년 9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희대 범죄자들이 검거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지트의 사체 소강로까지 갖추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존파. 용의자들은 소씨 부부를 살해해서 칼과 도끼 등으로 토막을 내는 과정을 태연하게 재현했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한이 맺혀. 소름 끼쳐. 선생님 기억나시죠? 지존파. 네, 지존파. 맞습니다. 지존파. 대한민국을 물론 당시 전 세계를 사실 충격에 빠뜨렸던 범죄자들인데요. 이들 모두 20대입니다. 젊은 청년 6명이 함께 만든 살인 조직이었고요. 이들은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살인 공장을 차려두고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던,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고한 시민 5명을 연쇄적으로 납치, 감금, 그리고 고문, 그리고 살인하고 나서는요. 이 시신들을 이 소각로, 자기들이 만든 소각로에다 불을 태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 인육을 먹는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혼자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인간이 포기하려고. 야 바로 세워. 제가 사실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요.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혹시 밝혀졌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그 뉴스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자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이런 행동 강령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는데요. 죽이고 싶었는데. 일반 잘했는데? 사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보면 부유층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표면적인 동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질은 따로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왜 지존파는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한 건지. 근데 그들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이죠. 분명히. 하지만 그들의 이런 분노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인 배경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그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경제적인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돼서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이후 1997년 말에 뭐가 옵니까? IMF 구제금융,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의 그 공격성 분노들이 많이 축적돼 있었고요. 사회 전반에. 거기다 더더욱이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부의 과시, 사치, 향락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척 많이 이제 공개가 됐죠. 이 지존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서 노력을 안 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내면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노의 정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세상 전체가 싫고 세상이 적이고 이러한 형태의 분노 표출 범죄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내 친구 누구가 아닌 거야. 맞아. 그냥 진짜 불특정 다수의 네. 묻지마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그래봤자 사실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닌 거야. 그렇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늘 나 자신을 타자와 비교하거나 또는 평가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 사회가 온라인 통신들이 막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이런 온라인 통신이나 많은 언론 미디어의 발달들은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고 더 넓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급격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이런 비교와 타자와 사회적 현상들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범죄 유형이 급격하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뭐였었냐면 현장의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발적이거나 분노나 또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끝없이 살인을 저질러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나니까 현장의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CSI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2월 9일 범죄 현장에서 CSI로 근무하고 있던 저를 한국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발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날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파일링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대에 이게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도 그래도 한 2005년 이후 정도가 되면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훨씬 더 빨리 나타나죠. 그게 이제 유영철 사건입니다. 부유층 노인들과 20대 여성 등 19명을 연쇄살해하고 암매장한 용의자 유영철이 검거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보도 나간다릅니다.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경찰대학 교수로 권일용 프로파일러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링 하던 시기였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척 지치고 힘든 목소리였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인 사건이 자꾸 서울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너무 좀 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묘하냐 그랬더니 일련의 사건들이 MO라고 하죠. 모두스 오페란데이, 그 범행의 어떤 여러 양태, 모양, 수법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인데요. 그게 너무 유사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동일 범행한 연쇄 살인이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패턴은 집에 누군가 침입을 하는 방식이고 사용되는 흉기가 예기, 날카로운 칼 종류의 흉기가 사용된 겁니다. 다른 패턴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그리고 둔기 무거운 거죠. 뭉툭하고 전혀 다른 MO에 동시에 발생하는 같은 서울 내에서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연쇄살인.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는 한 명의 연쇄살인범이 두 가지 서로 다른 MO로 두 가지 패턴의 연쇄살인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묘하게도 우연하게도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하나. 과연 둘 중에 무엇이겠느냐.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결정한 것이 뭐였었냐면 저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다른 걸로 봐서는 2명으로 봐야 된다. 사실 저는 그 말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몇 년 후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자료 축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과 수사팀이 끝없이 현장에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남기였습니다.
연령차별 연쇄 살인 용의자 정모 씨의 범죄 행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정 씨의 살인 강도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유영철과 정남규가 사실은 중간에 체포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어머. 그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또 모르고 서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요. 이 두 범죄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요. 유영철은 피해자를 빨리 살해합니다. 왜지?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감정을 표출하는 대상일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살해하고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훼손하는 범행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정반대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남규는 이 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피해자가 사실 현장에서 갑자기 즉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공격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나서 막상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훼손한다든지 유기한다든지 이런 행동보다는 모든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는 생각으로 그냥 피해자 시신을 그 자리에 소위 버려두고 도주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정남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다른 살인범들하고 되게 유형이 되게 독특했던 살인범이 정남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정남규가 이제 교도소에서 처음 나온 보도가 뭐였었냐면 사형수가 사형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형수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신을 살해한 것이다. 살인의 끝은 자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면담을 할 때 그런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와, 그러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사형수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향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중독됐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둘의 범행의 동기는 어쨌든 사회에 대한 분노인가요, 그러면? 네, 사회에 대한 분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사회적 무력감.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존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른 세계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지? 라는 의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갔다는 겁니다.